상승할 지역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규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거는 뭐 아무리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좀 전방위적으로 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풍선 효과라는 단어처럼 어디를 이제 규제를 하더라도 좀 약간 전체적으로 폭격을 하기 때문에 네. 야, 안 되겠다. 다른 지역 가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지역 위주로 뭔가 많이 맞아요. 그동안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집은 진짜 안 오르는 동네였는데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하는 얘기들도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규제들을 어쨌든 완화하는 기조잖아요. 그러면 대세 상승을 만들었던 규제가 없어지면 대세 상승은 이제 점점 끝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종류가 종류.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종류는 당연히 정부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예. 유리한 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유리한 정책 영향을 많이 탈 거다.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윤석열 정부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뭐 지금 뭐 선임이 좀 되긴 했지만 네네. 뭐 아직 모르겠어요. 뭐 아직 취임하고 나서 또 뭐 네네. 말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로 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낡았고 뭐 좀 연식도 오래됐지만 뭐 조금 뭐 언제 재건축되지 하면서 조금 막막해했던 단지들 위주 네. 그런 곳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들이 먼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일기 신도시를 위시한 이제 경기도에 있는 낡은 30년 된 것들 네네. 그리고 서울 안쪽에도 뭐 30년 넘은 뭐 노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강남 이런 곳들 네네. 다들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재건축이 되는구나라고 네. 하면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만 지나가고 나면은 네. 이게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변수가 되게 많은 게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6월에 다시 또 이제 네. 재신임을 받을지 아닐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재선을 뭐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후보가 지금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좋다. 많이 풀어주겠다. 다만 이것 때문에 투기심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막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거래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개발은 하겠지만 이거에 프리미엄이 붙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네, 막아버리면 되니까 네. 아예 그냥 안전진단이 그 재건축의 0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0단계부터 통과하면 바로 거래를 막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취지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빨리 해줄 테니까 대신에 기다려달라. 왜냐면 이게 빨리도 가는데 집값도 오르면 정치적인 부담을 당연히 자기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누가 집값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개발은 하겠지만 막으려고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또 조합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게 안전진단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러면 4, 5년 안에 준공이 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 0단계인데 0단계부터 뭐 5, 6단계까지 있다고 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10년인데 물론 뭐 10년 이상 보유하시고 1주택자인 분들은 뭐 조합원 양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재건축 될 때까지. 약간 사모펀드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 그죠. 상폐되고 나중에 상폐되는 재상장.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그치. 기다려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또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임대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고 아니면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 임대사업자 얘기 네.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대출에 대한 이야기. 네네. 예, 상대적으로 뭐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뭐 이런 사람들 법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이 대출에 대한 거는. 그렇죠. 사실 법이라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네네. 이게 뭐 행정지도 개념이어가지고 그냥 뭐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원회에서 네네. 은행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있어서 네. 뭐 그거를 지금 뭐 당선인은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네. 최우선적으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몇 % 빌려주느냐 이거에 규제하고 이제 DSR 소득 대비 얼마나 빌려주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LTV는 이제 확실하게 풀겠다. 그래서 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은
80%까지 빌려주고 1주택자이신 네. 분들은 뭐 갈아타기 이런 수요하실 때는 네. 70%까지 빌려준다고 하니까 과거 대비해서 거의 뭐 대출이 1.78배 정도까지 나오는 거니까 네네. 40%에서 70%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엄청 거의 2배 늘어나는 네. 거죠. 80% 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네. 뭐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건 당연히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반기에 대출 풀어주면 뭐 집값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네. 왜냐면 매수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던 분들이 이제 살려고 하면 네.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좀 매수세가 세지면 어쨌든 가격 상승 요인이 되니까 그걸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DSR 해서 이 소득 대비 이 규제는 원래 약간 조금 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돌아가는 얘기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이중 규제 중에서 하나만 풀리는 거면 네. 나머지 하나 규제가 결국에는 이게 교집합으로 되는 거라서 네. 이게 사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 40%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쉽게 그냥 계산하시면은 연봉 1,000만 원당 7천만 원. 그러니까 연봉 1억, 맞벌이로 연봉 1억이신 분들은 네. 대출이 한 7억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최대. 네. 근데 그게 이제 40%로 LTV까지 적용이 됐었으니까 안 나오는 건데 네네. 그러면 반대로 연봉이 뭐 예를 들어 5천이신 분들은 그러면은 한 3억 5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LTV로 집값 대비 70%까지 빌려줘봐야 네. 어차피 나는 3억 5천밖에 못 받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산다. 네네. 그때 대출이 뭐 3억 5천밖에 어차피 안 나오는 네네. 거죠. 아무리 70%로 뭐 풀어줘도. 그래도 5억짜리 집 살 때는 다른 얘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또 저가 주택들은 네. 또 지금 또 다른 뭐 정부 대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어차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결론만 말하면 대출을 풀어주긴 하지만 고소득자들, 네. 고소득자들인데 젊어서 그동안 현금 자산이 좀 부족해서 집을 못 샀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지만 네.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아니다. 네. 고소득자들이 이득을 보겠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소득자들이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었던 거죠.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의사 맞벌이 부부도 네. 대출이 딱 뭐 집값의 40% 이렇게밖에 안 네네.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이 한 6억, 네. 뭐 6억 5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아무리 의사 부부여도 그쵸. 앞으로 벌 돈은 많지만 지금 당장 어디 6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못 샀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높으면 집을 뭐 살 수 있게 조금 풀어주는 거죠. 네. 네. 그 전세 끼고 이제 아파트 사잖아요. 그럴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이 네. 대출이 어쨌든 좀 안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뭐 실거주를 해야 되지 뭐 실거주는 안 하는데 뭐 거기를 살려면 어쨌든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란 네. 말이죠. 월세를 그러면은 끼고 사는 경우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살 때 당연히 전세 끼고 산다. 그러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 전세가가 호가냐 시세냐라는 네. 거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네네. 전세가 7억 정도 한다라고 중개사들이 막 얘기를 해주면 그럼 나는 3억만 있으면 되는구나. 추가로 뭐 세금이랑 해서 얼마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3억 딱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 능력이 3억밖에 안 되면 네. 맥시멈으로 제일 비싼 걸 살려고 하는 게 맞죠, 맞죠. 대부분의 역산을 성향이죠.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전세를 끼고 최대한 큰 거 사야지라고 하면 문제가 그 전세가 7억에 안 나가면 예를 들어 6억 5천으로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그죠. 아니면 중개사가 7억인 줄 알았는데 왜 이상하게 안 나가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이제 어디선가 5천만 원, 뭐 6천만 원 만들어 와야 되는데 맞아요.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미 다 뭐 최대치를 썼는데 네. 거기서 더 이게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세가 호가인지 시세인지는 분명히 내가 좀 조사는 하고 사셔야 되는 네. 거고 전세가가 그 동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네. 걸 분명히 좀 알고 네. 그거를 좀 여유치는 두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 팔 때 네. 초보자분들이 네. 새 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고가 껴있는 거. 그런 네.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저 팔 때 새를 최고가 세팅을 하고 네. 먼저 해주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내놓으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 사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네. 게. 그래서
맞는 얘기인 게 네네. 다주택자분들이 일부러 이제 집을 팔려고 네. 일부러 그 갭을 어떻게든 낮춰놔요. 네. 어떻게든 낮춰놓는 게 뭐 수리를 해가지고 네. 뭐 전세를 조금 더 비싸게 맞춰놓는다든지 네. 어떻게든 갭을 줄여놔야 또 팔린다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전세가 있는 집을 사는 거는 너무 편하잖아요. 네. 이미 투자금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세금하면 바로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에 전세가 있는 물건을 살려면 아무래도 전세가 급등했다 보니까 네네. 갭 차이가 커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주인이 사는 집을 내가 사서 잔금을 전세 맞춰서 내야지. 네. 요 플랜으로 가는 게 보통은 대부분이죠. 네, 그래야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요렇게 할 때 삐끗하면은 네.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막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사채 막 빌리러 막 P2P 네. 알아보러 다니고 네. 하는 분들이 맞아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그 외에도 좀 주의할 점 없나요? 자금 스케줄 외에. 자금 스케줄 외에 뭐 앞으로는 이런 아니 일이 그 안 일어날 컨텐츠를 수도 해보셨잖아요. 있- 그 무주택자분들 네. 해주는 네. 그거 할 때 그런 분들이랑 하면서 좀 겪은 것들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그 제가 이제 뭐 부트캠프라고 이제 뭐 부트캠프. 네, 그 자체 컨텐츠를 하나 제작을 해봤는데 네. 이제 그 무주택이신 분들을 이제 실제 집 사주는 프로젝트를 네네. 했는데 그 집을 사신 분이 있어요. 네. 실제 영상에서 집을 산 분이 정말 뭐 돈을 다 연끌해서 사긴 샀거든요. 네네. 근데 무주택이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정말 좋은 집 사고 싶고 하니까 그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네. 6억 정도를 봐요. 네. 근데 보다 보면 또 6억 5천짜리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좋아. 네. 그러면 또 7억짜리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눈앞에 어른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7억 가니까 확실하게 더 좋아요. 뭐 개발 호재도 있고 막 완전 이런. 다르죠. 그러면은 8억은 어떨까? 어. 그러면 8억 가보면 또 여긴 더 좋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끌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빌리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진짜 힘든 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금 운용이 가장 문제고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전세를 끼고 사지만 네. 내가 나중에 그 2년 뒤에는 이 집에 실거주 해야지라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전세는 주지만 네네. 2년 뒤엔 들어가야지.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워낙 요즘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뭐 실제 사례인데 전세를 이제 주고 그 전세 낀 집을 이제 사서 이제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네. 임차인이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나가는 거죠. 그 네, 사이에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실거주 할 거다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저는 뭐 얘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자 하나 보내고 차단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 도저히 뭐 답이 없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게 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명도 소송이 들어가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는데 네. 그럼 나는 그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 그쵸, 그쵸. 나는 그 집에 몇 월에 들어가려고 다 계획이 있는 준비를 건데. 해놓고 이 집도 내놓고 다 했는데 네.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짐 싸가지고 뭐 보관소 보내고 레지던스 들어가고 막 월세 없고 막 하시거든요. 네. 물론 그런 걸 또 소송해서 뭐 받아낸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팁일 수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베스트는 사실 네. 그거죠. 주인분이 살고 계시는데 네. 주인분이 자기가 전세 살겠다. 그냥 집을 팔 테니까 나 여기 전세 2년 살게. 네, 이런 네, 네.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자기가 집을 팔았고 자기가 전세를 사시니까 네. 가장 안전한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제3자가 이제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다툼에 좀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요거 네. 그쵸. 네. 근데 집 주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네.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 6개월 전에만 하면. 안 내준다고 해서 네.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내준다고 하면은 네. 계약 종료 후부터 네. 그때부터 뭐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엄연하게 없죠.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하루 전날까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사실 뭐 당일날만 나가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일정이 안 맞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그럼 반대로 이제 하락할 네.
종류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그동안 2017년 후반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면 다 올라가고 네. 그리고 조금 덜 똘똘하더라도 살만하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 대세 상승이었다. 정확하게는 풍선 효과로 전국이 이제 순회하면서 올랐다면은 네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상승하고 뭐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음 정부는 어떻게든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애매한 게 뭐 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에 뭐 재건축도 안 되고 뭐 리모델링도 안 되는 뭔가 네. 그냥 실거주하긴 참 좋은 뭐 그런 아파트들이 그동안은 똘똘한 한 채로 조금 뭐 자기의 어떤 능력 대비 좀 더 많이 평가를 좀 고평가를 받았다면은 네네. 이제는 그런 대세 상승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약세일 것 같아요. 그 전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네. 가장 좋은 건 신축이었죠. 네, 신축 대잔지들은 뭐 혼자 막 달렸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 좀 빠질 수 있겠네요. 얘는 좀 또 다른 거라서 사실 그래요? 좀 이제는 약간 좀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게 네네. 있으니까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과하게 막 1년에 몇 억씩 올라가고 이런 속도는 조금 좀 줄지 않을까. 똘똘한 한 채. 네. 왜냐면 이제 그 똘똘한의 의미가 재정이 되는 네. 것이 아닐까. 네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뭐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아니요. 그분들은 특정해도 되는 게 네. 이거 안 봐요. 이렇게 사돈에 8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안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신축이에요. 신축이죠. 여전히 신축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왔으니까 네. 아직 내가 1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전국적으로 몰린 건데 이제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면은 더 신축인 애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찌 그걸 됐든 풀어준다는 거죠. 뭐가 됐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과거의 영광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그 바로 옆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네. 옛날에 이제 뭐 2009년 뭐 이때쯤 지은 네. 아파트인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 완전 신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좋은 단지지만 네. 또 신축 아크로 리버파크한테 약간 그쵸. 그 전에 반포자이도 있었고. 반포자이도 있었고 네. 또 왕자를 이렇게 넘겨주듯이 네. 이제 계속 신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지금 신축에 대한 니즈는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아니 그 생각해보면 반포는 쭉쭉 되는데 압구정은 왜 안 됐어요? 뭐 이거는 뭐 네. 다들 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네. 뭐 반포 쪽은 이상하게 규제를 다 피하고는 있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그러니까 반포는 그러니까 그것도 안 걸렸네. 삼청대장만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25억이 있는 분이 있어요. 네. 25억이 있으면 뭘 사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뭐 잠실 뭐 삼성동 뭐 이런 데들은 네. 대출도 안 나오지만 네. 전세도 못 받고 네.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사요. 근데 반포는 대출도 뭐 안 나오지만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같은 25억이면 반포 사는 게 낫다. 더 좋은 거 살 수 반포가 있으니까. 거품이 있구나. 거품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다른 데 다 묶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얻었다. 반사 이익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반사 이익을 정정하겠습니다. 얻었다 예.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 지금 네. 반사 이익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또 예. 제가 원베일리 때문에 아닌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예. 게 반포가 또 재건축은 또 가장 많이 예.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초 쪽이 예. 재건축을 되게 활성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좋아지는 효과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이익으로 좀 과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먼저 가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봐야겠죠. 다른 그러니까요. 지역들은 아직도 재건축하려면 멀었으니까. 그게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쪽이랑 네. 거기 그 용산? 예, 용산 뭐, 쪽이랑 용산 쪽, 그런 쪽은 그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 안 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여의도는 묶었는데. 그렇죠. 사실 목동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반포가 걸리지 않았다는 거는 약간 좀 저도 이상하더라.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네. 왜 그러시는 건지. 아니 뭐 그 언론이나 뭐 이렇게 네. 그 인터넷에서 뭐 추론하는 것들은 있죠. 추론이 있어요? 추론은 뭔가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도 네, 궁금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예. 정재계에 이제 있는 분들이 많이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게 또 어떻게 또
예. 우연찮게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도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도 서초에 사시기도 아크비스타 하지만 계시다고. 뭐 거기가 뭐 재건축 된다는 건 거기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거기 리모델링 할라나. 뭐 반포 쪽에 또 많이 예, 계시더라. 예,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여의도 가기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모릅니다. 예. 네. 저는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그런 얘기가 예.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하락할 지역들 네.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럼 반대로 이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원을 공급한다고 네, 하는데 네. 5년간 250만 원이니까 이제 1년에 50만 원씩인데 네. 이게 수도권 쪽에 130에서 150만 정도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의아해 합니다. 아니 이게 공급이 될 거냐. 네. 3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74만 호를 만들겠다고 네. 했거든요. 수도권 안에만.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이거를 반전으로 생각해 보면 120만 호 정도는 네. 지방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250만 호 중에 120만 호는 지방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지방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공급이 좀 더 늘어날 텐데 서울보다는 어쨌든 수도권보다는 좀 공급할 지역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방 쪽에서는 공급량이 좀 늘어날 거다. 물량이 좀 늘어날 네. 건데 지금도 사실 그 지자체마다는 다르지만 네. 물량이 앞으로 꽤 많이 늘어날 곳이 있어요. 특히 뭐 지금 대구 같은 곳은 뭐 미분양 난다. 다들 걱정하는 네네. 이유가 물량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주할 물량이 지금 앞으로 많이. 이 250만 호가 전국 250만 호라는 거죠? 그렇죠. 전국 250만 호 중에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가 100만에서 120만 호 정도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어디에 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공급이 좀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네. 어찌됐든 간에 좀 그 수요와 공급에서는 불리하니까 하락의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단순히 산수만 해봤을 때는 전라도 지역 네. 호남 쪽은 그래도 좀 공급량이 뭐 당장은 조금 많지는 않고 네. 뭐 강원도나 제주 이런 데들은 공급이 뭐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외 지역들은 어쨌든 지금 공급이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정된 게.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양극화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올라갈 애들은 또 올라가는데 뭐 내려갈 애들은 또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런 네. 게 되지 않을까. 그럼 지방에서도 원래는 지방에서도 그 대장 아파트로 네. 쏠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방에서도 이런 재건축 같은 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5대 광역시 같은 곳들은 네네. 워낙 오래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지금 재건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도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또 이 정책의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장 낡은 게 가장 새 것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뭐 예상은 하는데 네네. 뭐 지금처럼 정말 모든 게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확실히 차별화 장세가 있겠네요. 네, 물량도 어쨌든 뭐 늘어나니까 그런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으로 오라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지역에서도 좀 좋은 동네로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재건축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 재건축이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뭐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네네. 우선은 좀 옮겨가 놓으면은 조금은 좀 안전하겠죠. 네. 그럼 지방에서 뭐 2급지, 3급지는 좀 뭐 당장 뭐 공급이 되는 건 아니어도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 같다. 네.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예를 네. 들면은 뭐 지방의 모 도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뭐 한 3억 정도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 대출을 쓴다고 해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는 게 맞을까요? 1급지를 살 돈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40만 이상 넘어가는 네네네. 도시에 산다고 했을 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제가 뭐 책에도 적었지만 네. 그 상위 20% 안쪽을 사라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면 지역을 바꿔야 된다. 어. 그럼 지역을 바꾸는 건 어디냐면은 뭐 조금 더 싼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여기를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우연찮게도 네. 어쨌든 지금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네. 광주가 그래도 좀 평균가가 싼 편이에요. 그죠, 근데 그죠. 이쪽이 지금 전라북도, 남도, 뭐 광주 다
공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한동안 많았다가 지금 좀 진정세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런 데만 가도 3억이면 뭐 충분히 괜찮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끼고. 만약에 내가 부산 사람인데 네. 돈이 진짜 3억밖에 없어서 네. 여기를 알아봤더니 뭐 중하위권의 물건밖에 살 수 없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뭐 가능하시다면 네. 조금 물량이 조금 적은 뭐 강원도라든지 뭐 이런 데 사시고 나는 여기서 뭐 월세를 살거나 이런 거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집값이 그럼 떨어지는 거네. 뭐 다른 지역은 떨어지겠네 해서 아예 그냥 무주택 전략을 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무주택 전략. 그냥 무주택으로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지. 네. 다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네네. 또 이게 뭐 언제 떨어질지 그 타이밍을 정말 명확하게 맞출 수 없기도 하고 네네. 바닥이 어딘지 또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무주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뭔가를 사놓고 나도 뭐 조금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5대 강역시 이하로는 잘 추천 안 하시는 거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초보자라면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도 해보고 조금 큰 금액으로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돈이 크면 투자금이 크면 훨씬 더 좋고 안전하고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반대로 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 있고 불안하고 뭔가 타이밍을 재야 되고 네.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데 지방소도시는 장점은 명확하죠. 돈이 네. 어쨌든 적게 든다. 그러니까 지금 2030 특히 뭐 20대 후반이신 분들 돈 3천 있는데 뭐 해야 돼요? 라고 네네. 했을 때 지방의 소도시에 아파트 신축급을 사세요 라고 하면은 나쁜 조언은 아닌데 네. 반대로 그걸 정확한 타이밍에 잘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되느냐 이건 또 그분의 능력이니까 네네.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추천하기 좀 어렵지만 본인이 실력이 있거나 좀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임대차 3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갑자기 이거는 사실 뭐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임대차 3법은 사실 지금 되게 문제가 큰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이후로 전국이 모두 다 전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게 2+2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5%로 딱 막은 거.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바꾸겠다고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는 했는데 네. 또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부는 없고 그거에 대한 없죠. 부담을 당연히 네. 느끼고 특히 임차인들, 무주택인 분들이 전 국민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뭔가 조금 손해가 가게 하는 거는 네.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그 부작용을 없게 하겠다 정도까지가 지금 나온 건데 뭐 바로 없애겠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민주당에서는 그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하자. 이제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뿐만 아니라 뭐 네. 새로운 계약도 무조건 5%밖에 못 올리게 하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한 4%, 4+4 이렇게 8년짜리 이렇게 뭐 플러스 2 더 줘가지고 6년 갈 수도 있고 뭐 네, 알 수가 네. 없지만 네. 어쨌든 한쪽에서는 더 강화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없애긴 해야 되는데 천천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네. 뭐 이 정도 포지션인 것 같아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임대차 3법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예. 저도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도 한 4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네. 그 집주인 들어오신다고. 아들이 갑자기 들어온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뭐 그럴 때는 네. 올려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올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시세대로. 아니, 저 시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뭐 올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주인분들이 요즘에 또 이게 다 눈치 전략이기 때문에 네. 우선 먼저 우리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제가 그냥 시세대로 올려드리면 안 될까라고 하면 그럼 우리 아들이 생각을 바꿨다. 아들이 있긴 있는 거야. 아들이 있는데 8살 아니 12살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 이러면 나도 내 임차인한테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주택을 해놓는 게 좋은 게
이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폭탄 돌리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누가 올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나도 예. 우리 동네에서 올려야겠다. 그렇죠. 왜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쩌겠어요. 이게 예. 뭐 의자 뺏기 싸움일 수도 있고 해서 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결국에 이게 뭐 조세의 정가라든 네. 것처럼 이게 비용의 정가를 계속 하는 건데 네. 결국에 그러면은 제일 급하고 제일 필요한 사람이 네.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작더라도 조금 낡았더라도 내 집이 있는 사람하고 아예 없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급하고 절박하냐라고 했을 땐 어쩔 수 없이 좀 무주택자한테 좀 그런 걸 전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무주택자는 최종 소비자로 남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항상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부가세랑 똑같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분이 그 부가세 내는 거거든요. 그쵸.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맞아. 그 최종 말단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하죠. 보통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유통체인, 주거 서비스 유통체인의 중간으로 들어와야지 네. 이거에 내가 말단에 있으면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고깃집 차리면은 고깃집에서는 내가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완전 소비자로 있으면 그게 답이 없는데. 네. 이게 무조건 꼭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필요하니까. 네.